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주제 발표 세계 속의 한글 문단 및 한글 교육 현황의 좌장을 맡은 이승하입니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올해로 제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국제팬 한국 본부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바로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우리 한글 문화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과 여우조연상을 타고 있는 나라입니다. BTS 곡 중에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이 6개나 되는데 이게 13개월 만에 이룩했고 이는 세계 최고의 기록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시청률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의 밑바탕에는 한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쓴 시나리오, 한글로 쓴 노랫말, 한글로 쓴 드라마 대본이 이렇게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어떻게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지, 한글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글 학자이자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서롱 선생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세계 한글 문학과 한글 교육의 방향이 제목이고요. 또 부제 문학과 한글 교육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해 주실 텐데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한글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럼 김서롱 선생님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을 넘기지 않게 좀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한글과 문학의 가치를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한글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훈민정 교양 소책자를 소개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직접 개발한 문학을 통한 한글 교육의 방향을 그리고 실제 맥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 문학과 한글 교육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공통점을 이 한글 가치의 확산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근무했던 스티븐스 전 한국 주한 미국 대사가 남긴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바로 이 문학을 통한 한글 교육이 이런 스티븐스의 말을 입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글 문학은 결국 한글의 보편적 특성과 가치를 문학으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한글은 문자로서의 가치와 또 문학의 상상과 이야기, 문학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담는 그릇으로서 문학을 문학답게, 한글을 한글답게 하는 그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한글 교육은 이제 기능 교육을 넘어서서 한글 가치까지 확산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 중심에 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에서 이 한글날에 제가 세종국어문화원에서 이렇게 개발한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필한 자료를 소개할 것이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문학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글날 때 한류 한글 국제학술 대회를 저희가 열었는데 문체부 지원으로 지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제 The Story of 훈민정 and 한글 for People Around the World 3+5라는 요 소책자고요. 이렇게 한국어판과 영어판을 같이 발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세종국어문화원 누리집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요. 10월 5일 날 전 세계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 책자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내년에는 28개 언어로 더 확산시켜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로 구성한 이유는 이 한글 15세기 때 훈민정음 그 상형 제자 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가 이제 자음 5자, 모음 3자, 8자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훈민정음과 한글은 무엇인가? 외국인들 또 한국인이라도 이 훈민정음과 한글의 그런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 세종대왕께서 1446년에 반포한 이 한글은 이제 기본자가 28자고요. 지금은 1933년 이후에 제정된 현대 한글은 24자입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고요. 물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한글을 넓은 의미로 쓸 때는 뭐 15세기 한글, 그럴 때는 당연히 훈민정음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한글에 뿌리는 훈민정음이기 때문에요. 훈민정음이든 한글이든 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문판과 한글판을 이렇게 했고요. 영문판은 지금 한양대 영문과 교수님이신 크리스타 챔사이통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발행함으로 해서 이게 한글의 기본 교양을 널리 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한국어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글은 한권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말도 적을 수 있는 한국 고유의 문자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등의 자음자, 아야, 어여 등의 모음자를 합쳐서 쓰는 글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그 지식과 정보를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국인, 이 한국인조차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제는 1443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건 당연히 세종대왕 혼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책에서 이 공동 창제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100% 역사 왜곡이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창제 17년 전인 1426년부터 이렇게 문자에도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이 정보와 지식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 책이 한문이라서 어렵다.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오랫동안의 고민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게 2015년에 1446년에 간행한 초간본, 간송본을 똑같이 복간한 것이고요. 제가 학술 책임자로 만든 것입니다. 교본고에서 발행했고요. 바로 이 책에 그 역사의 진정성과 사실이 객관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정성을 무시하고 뭐 공동창제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이유가, 이 반포할 때 이 책은 8명의 신하들이 도와주거든요. 그런 걸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표를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역사 맥락과 진정성을 우리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은 어떤 책인가요? 이거를 또 우리 외국인들한테 잘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해례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을 했고요. 이 책은 총 66쪽입니다. 이 중에서 7쪽에 걸친 세종대왕께서 직접 저술하신 정음편을 한글로 그 당시에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풀어낸 게 이제 언해본이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그 해례본과 언해본 이 차이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훈민정음은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훈민정음은 점과 직선, 동그라미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그래서 가장 간결한 이 직선, 점,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런 간결성이 과학성과 어떤 거기에 따른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맥락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런 직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야, 거겨 이런 오른쪽에 나온 표와 같은 바둑판 같은 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과 원형의 비율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5세기 글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직선이 78.75%나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수평선과 이 수직선이 거의 같습니다. 이 황금 비율.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 세로 뻗어나가는 그런 규칙적인 배열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원리를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 이 모음자에 담긴 천지인, 삼태극, 음양오행의 이치를 또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글에는 이 음양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음양오행도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한글에 음양오행의 가치를 부여한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인 이 음양오행의 이치가 들어있는 이 문자를 쓰는 백성, 하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가치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글이 과학적인 것은 초성자와 종성자가 같은 도형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한 문자가 되었다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자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뭐 공공콩 이런 소리의 규칙적 대응이 글자 모양의 규칙적인 모양새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 이름지, 문자가 소리 성질을 과학적으로 드러내는 영국의 유명한 문자학자 샘슨이 자질문자라고 했던 그런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R이랑 뭐 이렇게 그 얘기인데, A라는 영어 알파벳은 무려 8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은 약간의 맥락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일자 이름지로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영어처럼 풀어 쓰지 않고 이렇게 한글 모아 쓰는 것이 어떤 글자의 뜻을 인지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그런 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책자에서 가장 많은 공력을 기울인 게 1시간 안에 한글을 배우는 그런 표를 개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배열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거기 위에 쪽 보시면 한국어 음절 결합, 극, 뭐 가, 감, 과, 광 이런 식의 유형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직접 외국인 2명한테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20분 걸립니다. 이 설명하는데 20분 걸리고 우리 그 외국인들이 자신들 뭐 마이클, 바이든 이런 이름을 이제 쓸 수 있고, 물론 그 전에 우리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사랑해요 이런 걸 이제 써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만든 표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글에 관한 세계인의 평가에서 이거는 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헐버트, 그다음에 제프리 샘슨, 그다음에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세로 유명하신 분, 그다음에 일본의 노마 히데키 선생님, 그밖에 뭐 스티븐슨도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여기 나와 있는 분 말고도 아주 많이 언급했고요. 이제 전 세계 언어학자와 문자학자 중에서 한글 아는 사람들은 격찬에 격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학당을 소개를 했고요. 세종학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식 기관이고, 세종학당보다도 더 풀뿌리 이 한글을 보급하는 앞장서는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미처 이번 책자에서는 소개를 안 했는데, 한글학교가 가장 역사가 더 오래됐고 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또 세종 서문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읽고 그 의미를 음미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 서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책자에서 또 중요한 것이 그 한글 세종 한글 국제 홍보대사로 7명, 지금 현재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명을 위촉했다는 것입니다. 뭐 골 때리는 그녀에 나오는 그 사오리 양을 비롯해서 7명을 위촉했는데요. 요 위촉장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훈민정 해례본 여기에 그 124개 한글 표기 낱말이 나옵니다. 한글 표기 낱말. 요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 표기 낱말 124개가 거의 199%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그 124개 순 우리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낱말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낱말이 달과 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달과 별이 되라는 별적 빛나라는 의미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7명의 인터뷰 내용을 이 영문과 한국어로 실어놨습니다. 크리스티안 브루고스, 수잔 샤키아, 칼로스 고리토,
오키시토시, 후지모토 사오리, 파나샤 토트안, 그다음에 자이드 후세인,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글 가치를 널리 알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학을 활용해서 한글 가치를 가르치는 맥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 정신입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이 책에서 제자 원리를 그냥 설명한 게 아닙니다. 왜 기억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와 그다음에 소리 중심, 그다음에 그 제자 원리 이런 것들을 융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레본이야말로 한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배우는 문자, 뭐 지혜롭지 못한 이라도 열을 배우는, 그렇다고 열흘 안에 배운다고 해놨지만 중요한 건 빨리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빨리 배워서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한글에 담긴, 그 제자 원리에 담긴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과학적, 철학적, 인문학적 보편성,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감동적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가치는 바로 문학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문학을 통한 한글 교육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세종대왕, 제가 이제 한글학자다 보니까 이게 막 세종대왕 어떻게 가르쳤느냐, 아니면 어떻게 배우면 빨리 배우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 대답이 헤레본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복간한 이 헤레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강독본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그 학자로서 이제 전문성과 양심을 걸고 제가 이게 그 문학을 통한 한글 교육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게 오늘 발표에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그 창제의 과정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1443년 창제, 1440년 반포요.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판타지 동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헤르본에서 나온 그런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원리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모험 깨치기 편에선 옛날 우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큰 빛이 번쩍이더니 나무, 흙, 불, 흙, 쇠, 물이 생겨났어요. 하늘과 땅과 생겨났죠. 용용이는 이글이글 미르별에 사는 개구장 용이에요. 땅 세상이 궁금해 요술구름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한글나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용용이라는 캐릭터와 땅의 냥냥이라는 그 고양이 캐릭터가 만나서 이 한글 탐험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종의 마음, 후문에 담긴 그런 가치들을 몸으로 느끼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삼태그 음양 원리, 음양 오행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담아냈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행 원리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훈민정 28자에 담긴 이런 보편적 평등성, 과학적 보편성, 철학적 보편성, 음악적 보편성, 그것이 이 하늘백성이라는 인문학적 보편성에 이어지는 원리를 문학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훈민정 제자 원리에서는 이 기본 모음자를 이제 먼저 배우는 거죠. 물론 헤레본에서는 초성자부터 나옵니다. 이 헤레본은 양반들을 대상으로 펴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제 모음자부터 배우는 게 더 유리한 거고요. 물론 외국인한테 할 때는 우리가 그 맥락에 따라서 외국인 대학생이다. 그러면 초성자부터 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그 의와 이를 기본자로 설정했죠. 물론 아래아가 있었지만 이게 안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모음 이, 그다음 약한 모음 의를 기본 모음자로 설정해서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가장 간결한 수직선,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그 이와 의부터 가르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건 또 아야, 어여 이렇게 단모음, 복모음, 그리고 아야, 어여, 양성, 음성 이런 배열이 되어 있고요. 물론 최세진이 1527년에 다시 배열한 것이지만 그 기본 원리는 헤레본에 들어있는 겁니다. 최세진 선생이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자음자에서도 이렇게 기키키, 이게 지금 한글 교육에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역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종대왕이 해놓은 것처럼 기키키, 같은 자음자끼리, 같은 형제끼리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가장 편한 몸 이를 붙여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키키 이렇게 읽는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의성어 의토야말로 이 한국어에서 가장 발달된 그런 말의 특성이고요. 그것을 이제 표기한 한글을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소곤소곤 까불까불. 이 의성어 의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온몸으로 말과 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뭐 아주 좋은 낱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놀이와도 문자를 끼워넣는다. 그래서 이 놀이는 사실 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이게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밌는 으하하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으라는 글자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 훈민정 해로본에 나온 그 한글의 융합적인 교육 원리 방법은 이 쉬움을 지향했다는 거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어떤 보편성, 사람들의 보편성을 담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문학을 통해서 구현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 원리 내려가는, 이거를 이제 큰 데서 작은 데로 내려가는, 좀 이제 하향식, 큰 데서 작은 데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하향식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향식으로 하면서 이제 상향식을 결합한 그런 융합 원리로 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과 같기 때문에 다시 요약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 자료로 첨부해 놓은 그런 실제 구현한 예들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다 됐죠? 예, 예. 시간 다 돼서 그런지 이게 안 넘어갑니다, 지금. 예. 예. 참 고맙습니다. 예. 김수롱 선생님의 발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부 내용은 한글의 특성, 또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훈민정음 해례본과 은혜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역할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쉽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인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문학을 활용하여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었습니다. 딱딱한 작품이 아니라 환타지 동화를 통해서 일종의 교육 기자재로 제시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뭐 용용이와 땅의 냥냥이 모험을 통해서 한글의 가치와 원리를 먼저 온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언어를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강구했기에 외국인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뭐 삼태극, 음양, 오행 또 원리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에게 동양의 사상,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정 토론자 두 분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정 토론은 이제 그 한글 학자시니까 문학 현장에서 창작을 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나숙자 시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를 먼저 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이정원 수필가님도 해주실 텐데 먼저 앞으로 나숙자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시를 쓰는 나숙자입니다. 김수롱 교수님의 한글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종임금은 훈민정음 28자를 1443년에 창제하셨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초중정성으로 구성되어 연서, 병서, 규칙을 사용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무궁한 최고의 표문자입니다. 세종은 말과 글이 달라 힘들어하는 여린 백성을 위해 만드셨고 집현전학자 여더 박사가 세종을 도와 완성해 1446년에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소리 그리고 오행처랑 궁상각치우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글입니다. 당시 최만리는 중국과의 4대 관계상의 문제와 새로운 글자 자체가 이적이라는 등 6가지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지만 세종은 백성의 삶의 질을 높여 억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된 최초의 정음문학은 1445년에 만들어진 용비어천가입니다.
목판본으로 125장이며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었고 왕업의 영원한 지속을 위해 후대 왕에게 규계사항을 열거했습니다. 1448년에 만들어진 오린 청강지국도 영비요청과 같이 최대의 서사시로 15세기 국어의 귀중한 자료이며 불교 문학의 정화이고 표기에 한글을 위주로 하여 한자를 협조로 한 한글 전용이 행해진 최초의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 후 한국말로 자유자재로 구사한 가사문학이 만들어지고 조선 후기 문학으로 판소리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시습의 금오시나 허균의 홍일동전, 김만중의 구운몽 사신남정이 등등으로 이어져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6년 5월 한국의 채식주의자가 귀한 맨부크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읽히는 문학은 대체로 영어권이 90%,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을 합해 10% 정도인데 아쉽게도 우리의 문학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노벨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글이 세계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세종학당이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이슈입니다. 문학도 함께하길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는 한글이 가끔씩 홀대받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글보다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가르치기에 우리말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을 종종 봅니다. 물론 하루면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모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아지는 세태입니다. 김수롱 교수님이 자음, 모음, 깨치기 편 용용이와 양양이처럼 유치원생들이 쉽게 한글을 깨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유치원마다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초성 자음과 줄임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문학 초성 자음 지읒, 이응, 미음, 희응, 줄임글 미알랭, 미술 알고 먹을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글을 발전이라고 봐야 하는지 이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김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한글이 세계화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2009년 한글을 문자로 채택했는데 어떤 발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의 한글 사랑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40년 넘게 한글을 위해 얘기를 걸어오셨고 특히 서울대 인류고전 100권에 누락된 훈민정음을 40권 안에 들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110편의 논문과 또 공저가 60권이 넘습니다. 이름도 순 한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저희 부족한 점을 메우는 듯한 그런 토론문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문에서 먼저 놓쳤던 거를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세종대학교에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해례문을 만들기도 했지만 보급 자체도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석포상절 이런 문학책을 통해서 보급을 하셨거든요. 그런 질문을 아주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문학과 한글의 같이 나눔과 확산이라는 의미를 잘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초성 자음 요거는 이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 도우미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동네를 초성자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아주 편리하고 좋죠. 이런 거는 오히려 한글이 갖고 있는 음절 단위의 어떤 표기의 특성의 장점을 살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소통, 배려, 이 언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통과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배려하지 않은 그냥 마구잡이식 초성자의 남용 이런 것들은 이제 소통을 가로막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찌아찌아족은 이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훈민정 세계화 재단에도 관여하고 있어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공용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문자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죠, 그죠? 다만 찌아찌아족의 말의 특성이 인도네시아 공용 문자로 온전하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전설, 설화 이런 것들을 이 한글을 이용하면 그걸 잘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초등학교에서 하나의 외국어처럼 실험학교처럼 지정해서 끊임없이 교육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사용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수필가 이정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수필을 쓰는 이정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 대학교 때의 강의실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교수님의 국어학개론 시간이었을 겁니다. 출석을 부르고 난 뒤 던지신 질문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땠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라 여겨졌는데 바로 이어서 한 친구의 입에서 국문과가 없었을 겁니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즉흥적이기는 하나 아주 틀린 답도 아니어서 교수님께서 자네 말도 맞는군 하는 말로 받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새삼스레 그 기억이 떠오른 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지 않았다면 한글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의 세계 한글 작가대회 또한 없었겠구나 하는 뿌듯함 때문일 것입니다. 김수롱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서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문학을 활용하여 한글 가르치기의 맥락과 실제를 다루신 단락입니다. 먼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한글 학습의 참뜻을 깨우치고 소리를 통해 문자 학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한 뒤 해례본의 제자 원리대로 차근차근 글자를 익히게 하고 한글 학습을 즐거운 삶의 놀이로 받아들이게 하는 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어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실용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기에 더욱 공감이 되었습니다. 말하기와 듣기는 말할 것도 없고 쓰기와 읽기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표현과 이해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어 시간의 그런 부분을 학생 개개인이 좀 더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단위수가 높아 일주일에 5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진도를 맞추다 보면 그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어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과목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회의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말의 성과를 거둔 게 있다면 문예반이었습니다. 학기 초에 특별활동반을 정할 때면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 애를 먹는 반이라 문예반에 오면 쓰기보다는 노는 시간이 많을 거다라는 말로 회유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특별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박물관과 영화관에 가거나 인사동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간판 고르기 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일장 대회나 작품 응모가 있을 때만 글을 써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써가지고 온 작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데도 입상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문예반은 즐거운 반이라는 자유로운 인식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일화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함께 가는 다른 반은 사복 입는데 왜 우리 반만 교복을 입어요? 하는 질문에 그것이 어떤 곳인데 예의를 지켜야지라고 답하자 입을 쑥 내밀었던 학생들이 다 돌아보고 나와서는 다른 반 친구들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데 너희는 그게 뭐냐? 우리처럼 교복을 입어야지 하는 거였습니다. 한글로 글을 쓰는 문예반의 자긍심이 그렇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40을 바라볼 그 친구들에게 오늘 이 대회의 자랑스러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한글로 이루어지는 국어라는 과목이 학생들에게 놀이처럼 즐거워지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지 조심스럽게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고급 수필을 한 편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그 한글 문학을 통한 한글 교육의 가치를 잘 짚어주셨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교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온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역사와 이런 우리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 맥락, 그거에 따른 질문, 이미 교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놀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 같은 놀이도 있겠지만 이 온몸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놀이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층위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도 있고 또 외국인 중에서도 뭐 어린 아이도 있고 또 대학생 성인도 있고 또 지금 전국에는 아무리 한글 문맹률이 낮다 하더라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 문해력 반에 들어가서 깨우쳐가지고 막 감동의 시를 적어서 전시하고 그래 칠곡 할머니 이야기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층의 분들이 이 한글 배우는데 그런 층위에 맞는 그런 체험 중심의 그런 교육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년에 또 이 대회가 열릴 텐데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풀려서 요 가까운데 한글 가온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 반포한 그 경복궁 앞에 한글학회가 있는 그다음에 세종대왕 동상 옆에 이 한글 가온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작가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글 가온길을 걸으면서 세종의 정신, 훈민정음의 마음을 배우는 그래서 글자 깨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음미하는 것도 이제 교육인데 그런 총체적인 온몸으로 하는 그런 한글 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김수롱 선생님의 연구가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또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큰 몫을 하리라 믿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수필가이자 배재대학교 글로벌 교육부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영조 교수님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계 속 한글 교육 현황 및 연구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20분 넘기지 않게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속 한글 교육 현안과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배재대학교 이영조입니다. 제가 한국어 교육을 한 지 이제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교실에서 수업만 열심히 했지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 이게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돼서 제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먼저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지 그 동향을 좀 살펴보고, 이 대회가 작가 대회인 만큼 우리 한국 문학 작품이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는 한글 교육이라고 쓰고 제가 이렇게 한국어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저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어릴 때 학교길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먹던 달고나인데요. 요즘 이 달고나를 외국인들이 마치 놀이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먹고 있다고 하고, 또 밑에 있는 그림은 지난 10월 26일에 미국 뉴욕의 한복판 그 타임스퀘어 앞에서 무려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그 외국인들이 그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이제 보통은 자국어로 이제 더빙을 하는데,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은 한국어로 그대로 내보내달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 말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주는 그 느낌은, 어감이 그 놀이의 맛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한국어를 발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기는 그대로 한글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기쁜 마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지고 그만큼 또 이제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텐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021년 10월 자료인데요. 2021년에 140만 명에 그쳤던 외국인 수가 2019년이죠. 2019년에는 252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감소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꾸준히 그 상승세가 이어졌으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어의 수요자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과연 뒷받침되고 있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지난 26년에 제2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3회 대회에서도 한글 교육, 미래 세대로의 길, 이런 주제로 논의의 장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다시 또 세계 속 한글 교육을 주제로 논의 마당을 펼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글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들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육 홍보 자료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K-팝 또 K-드라마와 같은 문화 기류에 힘입어서 한국어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과연 높아지는 한국어 인기에 걸맞게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어 교육은 각 대학 기관에서 마련한 분원 시스템의 한국어 교육원도 있고요. 또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료는 두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한데 모아서 발표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우리가 KF라고 얘기하는 KF 통계 자료 10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어 현황, 교육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KF하고 세종학당 그리고 코이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1991년에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KF에서는 현재 16개 국가 91개 대학에 136명의 교수를 파견해서 한국학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107개국에서 1,408개 대학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1,408개의 대학이 이게 과연 대학 수일까 궁금해서 혹시 강좌 수가 아닐까 해서 제주도에 있는 그 KF 본부에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렸더니 대학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어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711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이제 유럽, 남아시아, 태평양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통계는 대학 내에 한국어 교양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순위는 같지만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내에 한국어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북미, 미국이 100개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보고 좀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교육이 아니라 한국어 관련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다시 국가별로 보니까 일본이 37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미국, 대만 순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이스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2011년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중국의 난징 사범대학교에 설치를 한 것이 시초였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현재는 2070개의 온라인 강좌가 마련되어 있고 아마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는데요. 강좌 수도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역시 12배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종학당입니다. 2012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설립된 세종학당의 활동 내용을 보면 2016년에 58개국 143개소에서 2021년 현재 82개국 234개소의 규모로 증가하였는데요. 이 세종학당이 설치된 지역별 통계를 보면 아시아가 129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럽이 55개소, 아메리카가 34개소, 아프리카가 12개소, 오세아니아에 4개소의 학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고 있고, 교재를 개발한다거나 또 부교재, 어휘학습 등의 포인트가 잘 안 맞았는데요. 단어 카드 같은 교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콘텐츠,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학습 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입니다. 코이카는 1991년도에 설립돼서 주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코이카의 상황을 제가 문의해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 교원들을 전부 소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면 그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세계 각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또는 학습 목적, 학습 환경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상황 맥락적 특수성에서 부합해야 하는 이런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역시 개별 지역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연구,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 연구 동향은 간략하게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중국,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발표 자료, 제 자료집에 있는 통계 수치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이 이제 가장 많았고, 일본은 1년에 2권씩 한국어 교육에 관한 학회지가 출판될 정도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1945년에 북경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면서 현재 126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40개 대학에 한국학 관련 연구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1992년에 한배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어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그 통계 수치를 보면 2016년에 1680여 명이었는데 2018년에 13,519명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유학생 수만 보더라도 이제 중국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 현재는 베트남 학생이 그 중국 학생을 더 넘어서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다음은 인도도 한국어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국가교육정책 2020에서 한국어가 중고등학교의 제2언어 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인도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수요도 증가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태국이라든지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은 1980년대 폴란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유럽에서도 다양한 학습자군이 있고 특히 유럽에서 이제 터키를 우리가 주목할 만한데요. 터키는 고등학교에 4학기에 걸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아메리카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한글학교 세종학당 학생 수, 한글학교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자료는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반이 개설된 학교가 189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한국어의 열풍이 또 한번 불게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거기는 케이팝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팝의 주요 향유층인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태권도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태권도 인기와 힘입어서 한국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이집트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집트는 외국인들이 시험을 보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 아프리카 지역의 70%를 이집트가 차지할 만큼 이집트는 한국어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오세아니아도 1980년부터 시작을 해서 오세아니아에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초중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 학교가 60개 학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국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목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능 수업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유하는 기본 단계에서 출발을 했지만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주 요구는 그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목표 언어권의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전문적인 언어 능력까지 길러야 하는 고급 단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그 작가 대회인 만큼 우리 문학 작품이 어떻게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학과 언어 교육은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어 교육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문학 작품을 초급에서부터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최승호 시인의 새우라는 시를 활용해서 어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음 이의어 같은 자라 그러니까 새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김수롱 선생님 의성어 의태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성어 의태어를 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아까 말씀 또 하셨는데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발음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삼원체계입니다. 스스스 하는 그 삼원체계도 그냥 교실에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학 작품을 활용해서 하면 학생들이 좀 흥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휘 교육 이 작품은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한자어와 고유어가 공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굳이 또 이렇게 자꾸 한국어가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이런 시 작품도 읽으면서 다양한 한국어 형태를 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학생들과 충분한 말하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너는 흔들렸어? 어떨 때 너는 꽃이 비를 맞아서 힘들었듯이 언제 그랬어? 그럼에도 너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고요. 또 수필 괜찮아라는 작품을 가지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수필 낭독회, 시 낭송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을 끝나고 나면 이런 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이 자료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에 드린 것은 서울 소재 대학 자료이고요. 지방 소재 대학 또 그리고 각 출판사 대학 교재까지 다 참고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이 한국어 교육에서 훌륭한 수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21세기가 지향하는 통섭 교육의 일환이고 유의미한 수업 방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작가 선생님들 좋은 작품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그 작품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조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듣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이라는 것이 크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세계 107개국의 1408개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가 운영 중인 거라고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중국 126개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국어 열풍이 전 세계에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이영조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지정 토론자 두 분을 모시겠는데 먼저 이다경 시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한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이어 또 토론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를 쓰는 기획위원 이다경입니다. 먼저 이영조 선생님의 세계 속 한글 교육 현황 및 연구 동향에 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본고에 있는 세계 속 한글 현황 및 연구 동향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에 관한 위상을 점검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관심사를 확인시켜준 마음 뿌듯한 논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움츠렸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000년 역사 이래 이런 날이 언제 있었냐는 자부심과 다시 또 올까 하는 조바심이 공존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까지도 최고 창제 문자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세계 한글 작가 대회 행사가 더욱 뜻깊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 대학 내 한국어 교육 실태를 다양한 도표와 함께 보여줍니다. 2장과 3장 모두가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글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글 말미에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교육은 언어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물론 고급 텍스트까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통섭 교육의 일환이자 유의미한 방안임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글에는 학습 성향만 열거하고 있지 문학 실태를 첨가하는 수업 방안에 대해서는 한 단락도 다루고 있질 않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연구 동향과는 결이 다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는지요? 이러한 궁금증 위에 질문드립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선생님은 한글 교육이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 대신 한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글이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하십니다. 특히 세계 한글 작가 대회와 같이 한글이라는 용어가 고정된 경우에는 용어 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본 대회의 취지에 맞추어 제목에는 한글 교육이라 쓰고 본문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이 내포하는 바가 같지 않은데 너무 본 대회의 취지에 맞추어 주신 게 아니신지요. 선생님 말씀처럼 한글이라는 상징성이 커서 그렇다면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서 일관된 용어로 진술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글머리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글 교육의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또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지루한 글을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다경 선생님 질문에 두 가지로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글이 한글 교육의 동향 그리고 연구 현황 동향만 살폈고,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한글 문학 작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글의 성격이 그러니까 한글 교육의 현황 살피고 연구 경향 동향 살피는 거였지 한국어 교육과는 별개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2017년 제 3회 대회에서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작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표에는 좀 마지막에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한글과 한국어의 이 혼용의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저보다는 김수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자면, 한글은 저희가 그냥 알기에 우리나라 문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그 언어는 한글을 넘어서서 그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생활, 또 한국인의 문화, 역사, 모든 것이 함유된,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5,000개 이상의 언어 중에 하나라는 객관성을 담는다면 한글보다는 한국어라는 용어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한글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도 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제가 다시 수정한다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한 이유도 아마 한국어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또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그 공부, 또 연구, 또 그 어떤 식으로 또 잘 전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는 최인숙 시인 앞으로 모셔서 또 질의 시정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역시 너무 길지 않게 한 5분 이내로 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최인숙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이용조 교수님의 주제를 듣고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자랑합니다. 독일에는 철학자 칸트가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프랑스는 또는 이탈리아는 또 중국은,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600년 전 유럽 르네상스 때 조선에는 세종대왕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글 창제로 인해 우리말, 우리 언어를 되찾았고 지금은 한글을 알기 위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와 그 열기로 뜨거운 이때 특히 오징어 게임 드라마로 인해서 그 놀이 문화가 저는 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추억의 놀이 문화가 세계적으로 세계를 뚫고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정말로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는 세계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교수님께서 수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셨습니다.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인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 문학인으로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지적해 주신 한글을 지도할 전문 인력 부족과 또 교육과정 미흡, 교재 발굴, 교수법 개발 등의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강구해 나가야 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앞을 다투고 있음은 미래 한글 언어의 발전 양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 출강을 나가던 후배가 최근 우즈베키스탄으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2년여 동안 파견을 나갔습니다. 후배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학작품은 정말 훌륭한 언어 학습 자료입니다. 어떤 점이 언어 학습 자료로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언어학습에 있어서 문학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언어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 세 번째는 문학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은 풍부한 언어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실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익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학습문 교재에서는 뭐 목표 어휘도 있어야 되고 목표 문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황에서 좀 억지로 꾸며진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문장을 배우면서 좀 자연스럽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학작품이 해결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시어의 경우는 매우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 그러니까 그 목표의 정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학식의 언어를 통해서 그 목표를 실제적인 목표, 또 고급의 언어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문학작품은 그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그 언어 자체를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속에 녹아있는 그 언어권 사람들의 정서, 또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배경,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까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적인 측면인데요. 이건 문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입니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교양인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한 문학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문학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적 성숙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유학을 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인의 수가 1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5명 정도
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글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 영문학 또 독일에 가서 동문학을 공부하고 와서 자리를 잡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건만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한글을 배우러 와서 학위를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경우는 매 학기 30명 이상의 중국인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용학과 같은 데도 한국인 학생이 2명 입학할 때 중국인 학생이 1명 반 정도가 입학을 합니다. 우리 무용을, 고전 무용, 현대 무용을 배우러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정말 많이 바뀐, 달라진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죠. 그리고 게다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전 세계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완전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고 또한 우리 한국인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영조 교수님의 연구가 앞으로 또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 믿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제3구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20분 휴식 가지고 나서요. 오형엽 교수가 진행하는 4번째 주제 발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